사람들이 가장 먼저 던진 건 돌이 아니었다. 저 아이가 살아있는 한 마을은 절대 평안해질 수 없다. 그 한마디였다. 그래서 그날 밤 아이는 횃불을 피해 달아났고 사람들이 절대 넘지 않던 검은 숲으로 들어갔다. 그런데 만약 그 선택이 도망이 아니라 산의 주인이 아이를 부른 순간이었다면 어떨까? 그리고 그 숲에서 아이는 인간보다 더 인간적인 존재를 만나게 된다. 사람들이 처음부터 그 아이를 미워했던 건 아니었다. 처음엔 그냥 꺼림칙하다는 정도였다. 아이만 지나가면 바람이 갑자기 세게 불고 아이만 웃고 있으면 닭이 울음을 멈췄다. 우연이라고 하기엔 그런 일들이 너무 자주 겹쳤다. 그래서 사람들은 조금씩 아이를 피하기 시작했다. 같이 놀던 아이들도 어느 순간부터 멀찍이 떨어졌고 어른들은 아이를 보면 괜히 헛기침을 하며 시선을 피했다. 그렇게 소녀는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는데 마을 한가운데서 점점 혼자가 되어갔다. 소년의 이름은 달이라 불렸다. 태어날 때부터 부모가 없었고 산자락에 사는 무당 할미 손에 자랐다. 할미는 늘 말했다. 이 아이는 귀가 밝다. 바람 소리를 듣고 나무 숨소리를 듣는다. 하지만 사람들은 그 말을 곧이곧대로 믿지 않았다. 그저 이상한 아이라고, 정상적이지 않은 아이라고 생각했을 뿐이다. 문제는 마을에 일이 생길 때마다 사람들의 시선이 항상 같은 곳으로 향했다는 점이었다. 우물이 마르던 날도, 가축이 이유 없이 죽던 날도, 늦봄에 갑자기 서리가 내려 농작물이 상했을 때도 누군가는 꼭 이렇게 말했다. 그 아이 때문 아니겠어? 처음엔 소문이었다. 그 다음엔 확신이 되었고 마침내는 믿음이 되었다. 사람들이 하나같이 믿기 시작하면 그게 진실이든 아니든 상관없었다. 그리고 그날 밤 결국 일이 터지고 말았다. 며칠째 비 한 방울 내리지 않던 끝에 마을의 마지막 우물마저 바닥을 드러냈다. 아이들이 울고 어른들이 모여들었다. 누군가 분노에 찬 목소리로 외쳤다. 더는 못 참는다. 저 아이를 내쫓아야 한다. 횃불이 하나 둘 켜졌다. 몽둥이와 낫이 손에 쥐어졌다. 그 순간부터 그건 더 이상 회의가 아니었다. 사냥이었다. 달은 그 소리를 먼저 들었다. 사람들이 몰려오는 발소리, 나무를 스치는 횃불 소리, 분노의 찬 숨소리. 소녀는 설명할 틈도 억울함을 말할 기회도 없었다. 그저 본능적으로 몸이 먼저 움직였다. 달은 맨발로 달렸다. 낡은 집시는 이미 찢어졌고 날카로운 돌들이 발바닥을 파고들었다. 피가 흐르는 것도 느꼈지만 아픔을 느낄 여유조차 없었다. 머릿속에는 오직 하나뿐이었다. 살아야 한다. 뒤에서 들려오는 목소리는 점점 거칠어졌다. 저놈 잡아라. 재수 없는 놈. 마을의 우물을 말린 요물이다. 그 말들은 돌보다 더 아팠다. 달은 울음을 삼켰다. 태어나서 단 한 번도 누군가에게서 보호받아 본 적 없는 삶. 따뜻한 밥 한 끼, 괜찮냐는 말 한마디조차 사치였던 아이의 인생이었다. 달은 달렸다. 그리고 선택했다. 사람들이 절대 들어가지 않는 곳으로. 검은 숲. 마을 사람들은 그 숲을 귀신 숲이라 불렀다. 한 번 들어가면 돌아오지 못하는 곳. 짐승도 사람도 정상으로는 나오지 못한다는 곳. 숲의 경계에는 낡은 장승들이 서 있었다. 비바람에 달아 얼굴도 제대로 남지 않은 장승들. 사람들은 그 앞에서 멈췄다. 침을 뱉고 욕을 퍼부었지만 아무도 그 선을 넘지 않았다. 더 독한 놈이구나. 제 발로 죽으러 들어가는군. 그 말들을 뒤로 한 채 달은 숲속으로 몸을 던졌다. 숲 안은 완전히 달랐다. 바깥의 소음은 거짓말처럼 사라지고 공기는 갑자기 차가워졌다. 나무들은 기묘하게 뒤틀려 있었고 잎사귀는 빛을 삼키는 것처럼 어두웠다. 달빛조차 바닥까지 닿지 않았다. 소녀는 숨을 고르며 천천히 걸었다. 도망치듯
뛰다 멈추니 온몸이 떨렸다. 이곳에서는 사람이 죽든 사라지든 아무도 모를 것이다. 하지만 달은 생각했다. 인간에게 맞아 죽느니 차라리 숲에게 맡기는 편이 낫다고. 얼마나 걸었을까. 다리가 풀릴 듯 비틀리던 순간 소년 앞에 거대한 절벽이 나타났다. 더는 갈 곳이 없었다. 아래는 끝을 알 수 없는 낭떠러지. 위로 올려다본 하늘에는 핏빛처럼 붉은 달이 떠 있었다. 그때였다. 등 뒤에서 설명할 수 없는 기운이 느껴졌다. 바람조차 숨을 죽인 듯한 정적, 무겁고 조용한 발소리, 나뭇잎 하나 흔들리지 않는 완벽한 움직임. 달은 알았다. 자기 뒤에 있는 것은 인간이 아니라는 걸. 천천히 고개를 돌린 순간 어둠 속에서 두 개의 푸른 눈이 빛났다. 그 눈은 소년을 꿰뚫듯 내려다보고 있었다. 집채만 한 덩치, 은빛으로 빛나는 털, 숨조차 쉬기 어려운 위압감. 백호였다. 전설로만 듣던 산의 주인, 산군, 이 산의 생사 여탈권을 쥔 존재. 달의 숨결이 떨렸다. 호랑이의 거친 숨이 얼굴에 닿았지만 이상하게도 비릿한 피냄새 대신 솔향기 같은 냄새가 스쳤다. 소녀는 움직이지 못했다. 비명도 도망도 의미 없다는 걸 알았기 때문이다. 이제 끝이구나. 달은 눈을 감았다. 그리고 속으로 중얼거렸다. 잡아먹으시려거든. 한 번에 끝내주세요. 그게 소년이 세상에 남긴 마지막 말이라고 생각하면서. 하지만 기다리던 고통은 오지 않았다. 대신 따뜻하고 거친 무언가가 소년의 뺨을 툭 하고 건드렸다. 달은 천천히 눈을 떴다. 그리고 자신의 인생을 바꾸게 될 장면을 그곳에서 처음 마주하게 된다. 소년은 눈을 떴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눈을 떴다기보다는 눈을 감고 죽음을 기다리다. 아직 살아있다는 사실을 깨달은 순간에 가까웠다. 눈앞에는 이빨도 피도 없었다. 대신 거대한 그림자가 있었다. 숨을 들이쉴 때마다 가슴이 들썩이는 존재. 그리고 그 숨결 속에서 느껴지는 이상한 안정감. 백호는 소년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 황금빛 눈동자에는 살기가 없었다. 마치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다는 듯, 혹은 오랫동안 기다려왔다는 듯한 눈빛이었다. 소년은 본능적으로 몸을 움츠렸다. 뒤로 물러나고 싶었지만 다리는 말을 듣지 않았다. 도망칠 힘도 이유도 없었다. 이 앞에서 인간의 선택지는 하나뿐이라는 걸 소년 스스로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먹으려면 어서 드세요. 소년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도망치지는 않았다. 그 말이 짐승에게 닿을 리 없다는 걸 알면서도 그는 그렇게 말했다. 그건 부탁이라기보다 체념에 가까웠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다. 백호는 이빨을 드러내지 않았다. 앞발로 땅을 긁지도 위협적인 소리를 내지도 않았다. 그저 천천히 고개를 숙이더니 소년의 냄새를 맡았다. 그 순간 소년은 알 수 없는 전율을 느꼈다. 마치 자신의 속마음까지 들여다 보이는 느낌. 숨겨왔던 두려움, 억울함, 외로움이 그 커다란 존재 앞에서 전부 드러난 것 같았다. 백호의 꼬리가 움직였다. 천천히, 조심스럽게. 그리고 그 꼬리는 소년의 허리를 감쌌다. 놀라울 정도로 따뜻했다. 거칠 줄 알았던 털은 생각보다 부드러웠고 그 온기는 오랫동안 느껴보지 못한 종류의 것이었다. 누군가에게 안겨본 기억조차 없는 아이에게 그 감촉은 너무 낯설어서 오히려 더 숨이 막힐 정도였다. 소녀는 얼어붙은 채 속으로 생각했다. 이게 잡아먹히는 건 아니겠지. 그때 백호가 몸을 낮췄다. 그리고는 천천히 아주 자연스럽게 자신의 등을 소년 쪽으로 내밀었다. 말은 없었지만 뜻은 분명했다. 타라는 것이었다. 소년은 멍하니 그 모습을 바라보았다. 꿈인지 죽기 직전의 환각인지 구분할 수 없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무섭지는 않았다.
손을 뻗어 백호의 등을 만졌을 때 전기가 흐르는 것처럼 몸이 떨렸다. 그 떨림은 공포가 아니라 오히려 안도에 가까웠다. 정말 타도 되는 거야. 소년의 혼잣말에 백호는 짧게 숨을 내쉬었다. 그 소리는 으르렁거림이라기보다는 낮고 깊은 대답처럼 들렸다. 소년은 조심스럽게 백호의 등에 올랐다. 생각보다 넓고 안정적인 등. 다리를 고정하고 목덜미에 털을 붙잡자 백호의 근육이 천천히 움직였다. 그 높이에서 내려다본 세상은 전혀 다른 풍경이었다. 늘 고개를 숙이고 땅만 보며 살던 아이에게 그 시선은 너무 낯설어서 눈물이 날 것 같았다. 백호는 천천히 걸음을 옮겼다. 절벽 쪽으로. 소년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설마 이대로 뛰어내리는 건 아닐까? 그 생각이 끝나기도 전에 백호의 뒷다리에 힘이 들어갔다. 꽉 잡거라. 말은 없었지만 소년은 분명 그렇게 들었다. 다음 순간 백호는 허공을 향해 도약했다. 바람이 귀 옆을 찢으며 지나갔다. 몸이 공중에 붕 뜨는 느낌. 소년은 비명을 지르며 눈을 감았다. 그런데 떨어지지 않았다. 조심스럽게 눈을 떴을 때 소년은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보았다. 백호는 하늘을 달리고 있었다. 발이 닿는 곳마다 은은한 안개가 피어오르며 길이 만들어졌다. 아래에는 검은 숲이 까마득하게 펼쳐져 있었고 멀리 마을의 횃불은 반딧불처럼 작게 흔들리고 있었다. 그 순간 소년의 가슴 속에서 무언가가 터져 나왔다. 억울함, 분노, 슬픔 같은 것들이 바람에 씻겨 사라지는 느낌이었다. 내가 지금 하늘에 있구나. 평생 땅바닥에서 밀려다니던 아이가 산의 주인 등에 올라 세상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백호는 속도를 높였다. 차가운 밤 공기가 얼굴을 때렸지만 등에서 전해지는 체온 덕분에 춥지 않았다. 소년은 본능적으로 백호의 목에 얼굴을 묻었다. 털 냄새가 났다. 비릿한 짐승의 냄새가 아니라 숲과 바람이 섞인 냄새. 이상하게도 마음이 놓였다. 고마워. 소년의 목소리는 바람에 섞여 흩어졌지만 백호는 들은 것처럼 조용히 숨을 고르며 날아갔다. 얼마 후 백호는 숲의 가장 깊은 곳에 내려앉았다. 그곳은 바깥의 검은 숲과 달랐다. 계곡물은 달빛을 받아 반짝였고 기묘한 형상의 바위들이 둘러싸고 있었다. 그리고 소년은 그제야 느꼈다. 자신들이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어둠 속에서 작은 불빛들이 하나둘 모습을 드러냈다. 도깨비불처럼 흔들리는 빛. 사람의 형상을 닮았지만 그림자 같은 존재들. 짐승과 인간이 섞인 듯한 생명들. 그들은 모두 백호를 향해 고개를 숙였다. 소년은 숨을 죽였다. 무당 할미가 들려주던 이야기들이 눈앞에서 현실이 되고 있었다. 백호는 그들 사이를 지나 가장 높은 바위 위에 앉았다. 그리고 천천히 소년에게 내려오라는 신호를 보냈다. 소년이 땅에 발을 딛자 수많은 시선이 한꺼번에 그에게 쏠렸다. 경계, 호기심, 의심, 그 모든 감정이 뒤섞인 눈빛들. 여기서도 환영받지 못하는 걸까? 소년의 몸이 저절로 굳어졌다. 하지만 그 순간 백호의 꼬리가 다시 한번 소년의 곁을 감쌌다. 걱정하지 마라. 말은 없었지만 그 뜻은 분명했다. 소년은 그제야 깨달았다. 자신이 지금 서 있는 곳은 도망쳐 들어온 숲이 아니라 선택받아 들어온 세계라는 것을. 그리고 이 밤 이후로 소년의 삶은 다시는 예전으로 돌아가지 않게 된다. 소년은 한동안 말을 잃고 서 있었다. 발밑의 땅은 분명 단단했는데 마치 현실이 아닌 곳에 발을 딛고 있는 기분이었다. 조금만 방심하면 꿈처럼 꺼질 것 같았다. 주변에는 기묘한 존재들이 가득했다. 도깨비불처럼 흔들리는 푸른 불꽃, 바위 틈에서 반쯤 몸을 내민 그림자들, 물속에서 천천히 떠오르며 빛을 반사하는 형체들.
그들은 모두 소리를 내지 않았지만 분명 서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것처럼 느껴졌다. 소녀는 숨을 삼켰다. 무당 할미가 들려주던 이야기들이 머릿속에서 하나둘 떠올랐다. 사람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숲에는 항상 무언가가 살고 있다고. 그리고 그 존재들은 인간의 마음을 아주 잘 알아본다고. 그 시선들이 모두 자신에게 향해 있다는 걸 깨닫자 소년의 어깨가 저절로 움츠러들었다. 마을에서도 늘 그랬다. 사람들이 모이면 언젠가 시선은 자신에게 꽂혔다. 그리고 그 끝은 늘 좋지 않았다. 여기서도 난 이방인일까? 소녀는 본능적으로 백호의 다리 뒤로 한 발 물러섰다. 그 순간 백호가 낮게 숨을 내쉬었다. 으르렁거림이었지만 위협은 아니었다. 오히려 경고에 가까운 소리였다. 그 소리의 숲이 잠시 조용해졌다. 정령들의 움직임이 멈췄고 빛들이 흔들림을 멈췄다. 마치 이곳의 규칙이 지금 막 다시 정해진 것처럼. 잠시 후 정령들 사이에서 한 존재가 앞으로 나왔다. 덩굴로 엮은 지팡이를 짚은 작은 노인의 형상이었다. 피부는 나무 껍질처럼 거칠었고 머리에는 이끼가 자라 있었다. 산군이시여. 노인의 목소리는 낮고 갈라져 있었다. 쇠를 긁는 듯한 소리였지만 이상하게 귀에 오래 남았다. 어찌하여 인간의 아이를 이 신성한 곳으로 데려오셨나이까? 그 말에 소년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역시 환영받지 못하는구나. 여기서도 인간은 인간일 뿐이구나. 노인은 소년을 똑바로 바라보지 않았다. 그 시선은 철저히 백호에게만 향해 있었다. 마치 소년은 질문의 대상조차 아니라는 듯이. 인간들은 숲을 베고 불태우고 짐승을 죽입니다. 탐욕을 부끄러워하지도 않지요. 그런 족속의 아이를 왜 보호하십니까? 그 말은 조용했지만 숲 전체가 그 질문에 귀를 기울이는 것처럼 느껴졌다. 소녀는 고개를 숙였다. 반박할 말이 없었다. 사실이었기 때문이다. 자신을 쫓아낸 것도 인간이었고 숲을 두려워하면서도 파괴해 온 것도 인간이었다. 그때 백호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 커다란 눈동자가 노인을 내려다보았다. 그리고 낮고 깊은 소리가 숲 전체에 울려 퍼졌다. 그 소리는 말이 아니었지만 의미는 분명했다. 이 아이는 다르다. 단호하면서도 흔들림 없는 기운. 그 안에는 설명도 변명도 없었다. 그저 결정이었다. 노인은 잠시 말이 없었다. 지팡이를 쥔 손에 힘이 들어갔다. 그리고는 천천히 이번에는 소년을 바라보았다. 그 시선이 닿는 순간 소년은 숨을 멈춘 것처럼 굳어버렸다. 마치 속까지 훤히 들여다보이는 느낌이었다. 인간의 아이. 노인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너는 숲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느냐? 소년은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다. 그 질문은 너무 정확해서 부정할 수 없었다. 바람이 불기 전에 기척, 나무가 아플 때 내는 미세한 떨림, 비가 오기 전 흙 속에서 올라오는 냄새. 그런 것들은 어릴 적부터 자연스럽게 느껴지던 것들이었다. 소녀는 조심스럽게 고개를 끄덕였다. 노인은 짧게 숨을 내쉬었다. 그 숨결에는 놀라움과 망설임이 섞여 있었다. 그래서 인간들이 너를 두려워했구나. 그 말에 소년의 가슴이 조용히 울렸다. 두려움, 미움이 아니라 두려움이었다는 말. 노인은 다시 백호를 향해 고개를 숙였다. 산군이시여, 이 아이는 인간이면서도 숲의 기운을 품고 있군요. 백호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그저 소년 곁에 더 가까이 다가왔다. 그 행동 하나로 이미 충분한 답이 된 듯했다. 그날 밤, 소년은 숲의 중심에서 머물게 되었다. 정령들은 완전히 마음을 열지는 않았지만 적어도 적대하지는 않았다. 소년이 움직일 때마다 작은 빛들이 멀찍이 따라다녔고 그림자들은 항상 일정한 거리를 유지했다. 마치 감시이면서도 보호처럼 느껴지는 시선. 소년은 그날 처음으로 숲의 밤을 두려워하지 않고 맞이했다.
마을의 밤은 늘 무서웠다. 어둠 속에는 욕설과 돌멩이가 숨어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곳의 밤은 달랐다. 어둠은 숨을 쉬고 있었고 그 안에는 규칙이 있었다. 백호는 소년에게 말없이 많은 것을 가르쳤다. 함부로 나무를 꺾지 않는 법, 필요 이상으로 죽이지 않는 법, 숲에서 살아간다는 것이 지배가 아니라 공존이라는 것. 소년은 점점 깨달았다. 자신이 도망쳐 들어온 이곳이 사실은 오래전부터 자신을 부르고 있었다는 걸. 인간 세상에서는 그 누구도 필요로 하지 않았지만 숲에서는 자신의 귀와 눈, 감각이 모두 의미를 갖고 있었다. 그날 밤 소년은 잠들기 전 백호의 옆에 조용히 앉아 작게 중얼거렸다. 여기서는 제가 쓸모 있는 존재인가요? 백호는 고개를 돌려 소년을 내려다보았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눈을 감았다. 그 모습은 대답처럼 느껴졌다. 그 순간 소년은 알았다. 자신의 인생은 이미 숲의 리듬 속으로 깊이 들어와 버렸다는 것을. 그리고 이 선택이 곧 인간과 숲 두 세계를 뒤흔들게 될 거라는 사실을 아직은 알지 못한 채 소년은 조용히 눈을 감았다. 소년이 숲의 중심에서 며칠을 보냈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었다. 해가 뜨고 지는 감각이 흐릿해졌고 시간은 사람 사는 세상의 방식으로 흘러가지 않았다. 다만 분명한 건 그 사이 소년의 몸과 마음이 조금씩 달라지고 있었다는 점이었다. 처음에는 잠을 자는 것조차 쉽지 않았다. 낯선 소리, 보이지 않는 시선, 나뭇잎이 스치는 작은 기척에도 몸이 먼저 굳어버렸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공포보다는 긴장이 먼저 풀렸다. 이 숲에서는 누군가 자신을 해치기 위해 다가오지 않는다는 걸 몸이 먼저 알아차리고 있었기 때문이다. 백호는 늘 가까이에 있었다. 항상 바로 곁은 아니었지만 소년이 고개를 들면 시야 어딘가에 그 거대한 은빛 털이 보였다. 움직일 때도 소리가 거의 나지 않았고 마치 숲의 일부처럼 자연스러웠다. 소년은 점점 백호의 존재에 익숙해졌다. 처음에는 산군이라는 이름이 너무 무겁게 느껴졌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이름보다는 곁에 있는 존재라는 감각이 더 강해졌다. 말은 없었지만 백호는 언제나 소년의 상태를 알고 있는 듯 했다. 배가 고프면 숲의 열매가 눈에 띄었고 피곤해지면 바람이 잦아들며 쉴 수 있는 곳으로 이끌렸다. 그 모든 것이 우연이라고 하기엔 너무 정확했다. 어느 날 밤 소년은 백호와 함께 숲의 가장 높은 곳으로 올라갔다. 망월대라 불리는 바위였다. 달이 가장 크게 걸리는 자리, 숲 전체가 내려다 보이는 곳. 소년은 그곳에서 처음으로 숲의 숨결을 온전히 느꼈다. 멀리서 울리는 짐승의 소리, 땅 속에서 꿈틀대는 생명들의 움직임, 나무와 바위, 물과 바람이 하나의 리듬으로 이어져 있다는 감각. 여긴 살아있네요. 소년의 말은 누군가에게 들려주기 위한 것이 아니었다. 그저 느낀 것을 내뱉은 말이었다. 백호는 대답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 순간 소년의 귀에 아주 낮은 울림이 스쳤다. 말은 아니었지만 뜻은 분명했다. 이곳은 살아있는 게 아니라 함께 숨 쉬는 것이다. 소년은 그 말이 마음속으로 전해졌다는 걸 나중에서야 깨달았다. 그때는 그저 이 숲이 자신을 밀어내지 않는다는 사실이 이상하게도 눈물 나게 고마웠다. 하지만 평온한 시간은 오래 가지 않았다. 숲은 늘 조용했지만 어느 순간부터 그 조용함의 결이 달라지기 시작했다. 바람이 불기 전에 기척이 달랐고 새들이 한 방향으로만 날아올랐다. 나무의 잎사귀가 괜히 바스락거리는 게 아니라 무언가를 알리듯 떨리고 있었다. 소년은 그 변화를 가장 먼저 느꼈다. 어릴 적부터 늘 그랬다. 사람들은 알아채지 못하는 작은 균열을 소년은 먼저 감지하곤 했다. 산군님. 소년은 조심스럽게 백호를 불렀다. 그
그 이름을 입에 올리는 것도 이제는 조금 자연스러워졌다. 백호는 이미 알고 있다는 듯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 눈동자에는 경계와 집중이 동시에 담겨 있었다. 숲의 경계 쪽에서 익숙하지 않은 냄새가 흘러들고 있었다. 쇠와 기름, 불의 냄새, 짐승의 것이 아닌 인간의 냄새였다. 소년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마을 사람들일까? 아니면 더 위험한 존재일까? 며칠 뒤 그 불길한 예감은 현실이 되었다. 숲 가장자리에 낯선 흔적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부러진 가지, 발자국, 그리고 무엇보다도 숲의 규칙과 맞지 않는 움직임, 덫이었다. 쇠로 만든 덫들이 낙엽 아래 교묘하게 숨겨져 있었다. 짐승의 다리를 한 번에 부러뜨릴 수 있는 것들. 소녀는 그 앞에서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다. 인간들이 들어온 거야. 백호는 덫을 한참 바라보다가 낮게 숨을 내쉬었다. 그 소리는 분노라기보다는 오래전부터 알고 있던 일이 드디어 벌어졌다는 체념에 가까웠다. 숲의 정령들도 긴장하고 있었다. 빛들이 낮게 가라앉았고 그림자들은 숲 깊은 곳으로 물러났다. 이곳의 평형이 무너지고 있다는 신호였다. 소녀는 알았다. 이건 단순한 침입이 아니라는 걸. 인간들은 목적을 가지고 들어오고 있었다. 설마 산군님을 노리는 건가요? 소년의 질문에 백호는 잠시 소년을 바라보았다. 그 눈빛에는 확답보다도 준비하라는 뜻이 담겨 있었다. 그날 밤 소년은 거의 잠들지 못했다. 머릿속에는 수많은 생각이 뒤엉켜 있었다. 자신을 쫓아냈던 인간들, 숲을 두려워하면서도 필요하면 불태워버리는 사람들, 그리고 지금 이곳까지 들어와 산의 주인을 사냥하려는 존재들. 소녀는 처음으로 분노를 느꼈다. 자신이 쫓겨났던 이유보다도 숲이 위협받고 있다는 사실이 더 크게 다가왔다. 가만히 있으면 안 돼. 그 생각은 자연스럽게 떠올랐다. 누군가 시켜서가 아니었다. 숲이 자신을 받아들인 이상 자신도 이 숲의 일부라는 감각이 이미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었다. 다음 날 소녀는 백호 앞에 섰다. 아직 몸은 작았고 힘도 없었다. 하지만 눈빛만큼은 달라져 있었다. 제가 할 수 있는 게 있을까요? 그 말은 부탁이자 결심이었다. 도망치던 아이의 목소리가 아니라 이곳에 남기로 한 존재의 목소리였다. 백호는 소년을 한참 바라보다가 천천히 다가왔다. 그리고 이마를 소년의 이마에 가볍게 부딪혔다. 그 순간 소년의 감각이 확장되는 느낌이 들었다. 숲의 소리가 더 선명해지고 어둠 속에서도 윤곽이 보였다. 마치 숲이 조금 더 깊이 소년을 받아들인 것처럼 위험해질 것이다. 말은 없었지만 그 경고는 분명히 전해졌다. 소년은 고개를 끄덕였다. 두려움이 없는 건 아니었다. 다리가 떨리고 심장은 여전히 빠르게 뛰고 있었다. 하지만 예전과는 달랐다. 도망칠 때의 두려움이 아니라 지키기 위해 감당해야 하는 두려움이었다. 그날 이후 소녀는 숲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졌다. 이제 숲은 숨는 곳이 아니라 지켜야 할 곳이 되었다. 그리고 숲 역시 그 변화를 조용히 받아들이고 있었다. 다가오는 인간의 발소리와 함께 소년의 역할도 서서히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하고 있었다. 소년은 그날 이후로 숲을 걷는 방식이 달라졌다. 이전에는 발소리를 죽이며 눈치만 보던 아이였지만 이제는 숲의 기척을 읽으며 움직였다. 어디가 비어 있고 어디가 막혀 있는지, 바람이 어떤 길로 흐르는지, 나무가 왜 그 방향으로 몸을 기울였는지까지 조금씩 느껴지기 시작했다. 그 변화가 하루아침에 일어난 건 아니었다. 다만 백호의 곁에 있는 시간이 쌓이면서 소년의 감각이 숲의 리듬에 맞춰 조율되고 있었다. 마치 오래전부터 잊고 있었던 언어를 다시 배우는 것처럼. 백호는 여전히 말이 없었다.
하지만 행동 하나하나가 가르침이었다. 불필요하게 움직이지 않는 법, 먹을 때도 필요한 만큼만 취하는 법, 그리고 무엇보다 힘이 있다고 해서 함부로 쓰지 않는 법. 어느 날 소녀는 숲 가장자리에서 다시 인간의 흔적을 발견했다. 이번에는 분명했다. 이건 우연히 길을 잃은 사람이 아니었다. 의도를 가진 침입자들이었다. 땅에 찍힌 발자국은 일정했고 나무에 남은 자국은 날카로웠다. 그리고 무엇보다 공기가 달랐다. 숲의 냄새 위에 쇠와 기름, 욕심의 냄새가 덮여 있었다. 소녀는 그 자리에서 멈춰 섰다. 예전 같았으면 몸이 먼저 도망쳤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다. 어디까지 들어왔지? 그는 눈을 감고 귀를 기울였다. 멀리서 금속이 부딪히는 소리, 낮은 웃음소리, 그리고 숲과 전혀 어울리지 않는 리듬의 발걸음. 사냥꾼들이었다. 소년의 가슴이 조여왔다. 마을에서 떠돌던 소문이 떠올랐다. 관아에서 사람을 모은다는 이야기, 산군의 가죽을 얻으면 부와 장수를 얻을 수 있다는 말. 그 말이 이제는 숲 안에서 현실이 되고 있었다. 소녀는 베코에게로 돌아갔다. 말하지 않아도 베코는 이미 알고 있었다. 그 눈빛은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오래 눌러두었던 경계가 깨어나고 있었다. 숲의 정령들도 달라졌다. 빛들은 낮게 깔렸고 움직임은 더 조심스러워졌다. 마치 숨을 고르며 다가올 파도를 기다리는 것처럼. 그날 밤 소녀는 처음으로 베코 앞에 나서서 분명한 의사를 전했다. 그냥 기다리면 안 될 것 같아요. 베코는 고개를 들었다. 소년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그 안에는 더 이상 망설임이 없었다. 사람들은 숲을 잘 몰라요. 어디에 덫을 놓을지, 어디로 불을 옮길지, 그건 인간이 더 잘 알아요. 소년의 말은 자신이 인간이라는 사실을 부정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 사실을 무기로 삼겠다는 뜻에 가까웠다. 베코는 한동안 소년을 바라보았다. 그 시선에는 시험과 확인이 함께 담겨 있었다. 그리고 잠시 후 베코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 순간 소년의 심장이 크게 뛰었다. 이건 허락이었다. 도망친 아이가 아니라 숲의 일원으로서 첫 역할을 맡는다는 의미였다. 그날부터 소년은 숲을 따라 움직이기 시작했다. 사냥꾼들이 놓아둔 덫을 하나씩 찾아냈고 낙엽 아래 숨겨진 쇠창을 조심스럽게 무력화했다. 쇠가 부딪히는 소리가 날 때마다 소년은 숨을 죽였다. 하지만 숲은 그를 배신하지 않았다. 바람은 소리를 삼켜주었고 나무는 그림자를 깊게 드리워 주었다. 사냥꾼들은 이상함을 느끼기 시작했다. 덫이 계속 비어 있었고 짐승은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뭔가 이상하지 않나? 산군놈이 눈치챈 거 아냐? 그들의 불안은 점점 커졌다. 불안은 곧 조급함으로 바뀌었다. 그리고 조급함은 항상 가장 위험한 선택을 부른다. 사흘째 되는 날, 소녀는 연기 냄새를 맡았다. 숲의 향기가 아니었다. 불을 피운 냄새, 사람이 머무는 냄새였다. 사냥꾼들의 야영지였다. 소녀는 나무 뒤에 몸을 숨기고 그들을 지켜보았다. 생각보다 많았다. 그물, 창, 독이 묻은 화살. 짐승을 사냥하는 도구라기보다는 전쟁을 준비하는 모습에 가까웠다. 그들의 대화는 듣고 싶지 않아도 귀에 들어왔다. 내일이면 끝이야. 놈이 나오게 만들기만 하면 돼. 불을 쓰면 결국 버티지 못할 거야. 소년의 손이 떨렸다. 숲을 태우겠다는 말은 곧 모든 생명을 인질로 잡겠다는 뜻이었다. 그날 밤 소년은 다시 베코에게 돌아왔다. 말하지 않아도 눈빛만으로 상황은 전해졌다. 베코의 꼬리가 천천히 움직였다. 그건 분노의 신호였다. 하지만 동시에 무모하게 나서지 말라는 경고이기도 했다. 소년은 잠시 침묵하다가 말했다. 제가 미끼가 될게요. 그 말에 베코의 움직임이 멈췄다. 소년은 서둘러 말을 이었다. 도망치겠다는 게 아니에요.
놈들이 저를 쫓게 만들면 상구님에게서 멀어질 거예요. 그건 계산된 제안이었다. 위험한 선택이었지만 아무 생각 없이 내뱉은 말은 아니었다. 백호는 한참 동안 소년을 바라보았다. 그 눈빛에는 분명한 갈등이 담겨 있었다. 인간의 아이를 믿는다는 것. 그건 산군에게도 쉬운 결정은 아니었다. 잠시 후 백호는 고개를 숙여 소년의 손에 자신의 은빛 털 한 올을 쥐어 주었다. 위급할 때 이것을 써라. 말은 없었지만 그 뜻은 분명했다. 소년은 그 털을 부적처럼 품에 넣었다. 가슴이 뜨거워졌다.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완전히 믿음받고 있다는 감각이었다. 그날 밤 소년은 숲의 어둠 속으로 다시 몸을 숨겼다. 이번에는 도망이 아니었다. 지키기 위해 나서는 길이었다. 숲은 조용히 길을 열어주었고 어둠은 소년을 감쌌다. 그리고 소년은 알았다. 이제부터 벌어질 일은 되돌릴 수 없다는 것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물러서지 않을 거라는 것도. 숲의 운명과 함께 소년의 선택 역시 이미 굴러가기 시작하고 있었다. 소년은 숲의 어둠 속으로 스며들듯 움직였다. 이전처럼 숨이 가빠지거나 발이 엉키지 않았다. 몸은 여전히 작고 연약했지만 감각은 분명 달라져 있었다. 귀는 소리를 골라 들었고 눈은 어둠 속에서도 윤곽을 잡아냈다. 마치 숲이 직접 길을 알려주는 것처럼. 사냥꾼들의 야영지는 생각보다 가까웠다. 불빛이 흔들리고 기름진 고기 냄새와 거친 웃음소리가 바람을 타고 흘러왔다. 소년은 나무 뒤에 몸을 붙이고 그들을 지켜보았다. 횃불 아래 드러난 얼굴들은 마을에서 보던 사람들과는 전혀 달랐다. 눈빛이 달랐고 숨결이 달랐다. 그 안에는 두려움보다 욕심이 먼저 자리 잡고 있었다. 소년은 그 순간 깨달았다. 이 사람들은 단순히 백호를 두려워하는 게 아니었다. 원하고 있었다. 가죽을, 힘을, 전설을. 상군을 짐승으로 보지 않고 약재와 재물로 보고 있었다. 그 생각에 가슴 깊은 곳에서 분노가 올라왔다. 마을에서 쫓겨날 때 느꼈던 억울함과는 다른 감정이었다. 이건 개인의 문제가 아니었다. 숲 전체가 모욕당하고 있다는 느낌이었다. 소년은 더 가까이 다가갔다. 발소리는 거의 나지 않았다. 낙엽이 밟히기 직전이면 바람이 먼저 불어와 소리를 삼켜주었다. 나뭇가지가 스치려 하면 몸이 본능적으로 각도를 바꾸었다. 숲이 그를 거부하지 않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다. 그는 덫의 위치를 하나하나 기억했다. 낙엽 아래 숨겨진 쇠창, 나무 사이에 팽팽히 당겨진 올무줄, 짐승의 길목을 정확히 노린 그 배치들. 경험 많은 사냥꾼들이라는 게 한눈에 보였다. 소년은 조심스럽게 가장 바깥쪽 덫부터 무력화했다. 나뭇가지로 방아쇠를 건드리자 쇠가 부딪히는 날카로운 소리가 났다. 순간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하지만 숲은 다시 한번 소년을 도왔다. 바람이 갑자기 불어 소리를 다른 방향으로 흘려보냈고 사냥꾼들의 시선은 그쪽으로 쏠렸다. 저쪽이다. 놈이 움직인다. 그 틈을 타 소년은 더 깊은 어둠으로 몸을 숨겼다. 심장은 빠르게 뛰었지만 머릿속은 오히려 맑아졌다. 이상하게도 무섭지 않았다. 지금 이 순간만큼은 자신이 해야 할 일을 정확히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는 덫을 하나씩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망가뜨렸다. 쇠가 헛물도록 만들고 올무를 느슨하게 풀어놓았다. 겉보기에는 그대로지만 실제로는 아무 쓸모없는 덫들. 그 과정에서 소년은 여러 번 숨을 죽였다. 사냥꾼들의 발소리가 가까워질 때마다 몸을 낮추고 땅과 하나가 되었다. 그때마다 숲의 작은 생명들이 신호를 보냈다. 다람쥐가 다른 방향으로 돌을 굴리고 새가 갑자기 날아올라 시선을 끌었다. 소년은 깨달았다. 이건 혼자 하는 싸움이 아니라는 걸. 하지만
모든 일이 계획대로 흘러가지는 않았다. 마지막 덫을 처리하던 순간 소년의 발이 마른 나뭇가지를 밟았다. 짧고 날카로운 소리. 이번에는 바람이 도와주지 않았다. 거기 누구냐? 횃불이 한꺼번에 그쪽으로 향했다. 눈부신 불빛 속에서 소년은 반사적으로 몸을 굴렸다. 화살이 나무를 스치며 박혔다. 놈이다. 인간 아이야. 그 외침에 소년의 가슴이 쿵 내려앉았다. 자신의 존재가 이미 알려졌다는 사실보다 그 말 속에 담긴 확신이 더 무서웠다. 이들은 이미 소년이 백호와 함께 있다는 걸 알고 있었다. 소년은 달렸다. 숲의 길을 따라 사냥꾼들이 익숙하지 않은 방향으로 가시에 긁히고 돌에 발을 뺏었지만 멈추지 않았다. 뒤에서는 개들의 짖는 소리와 거친 숨소리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다. 이대로면 잡힌다. 그때 소년은 백호에게서 받은 은비털의 감촉을 떠올렸다. 품속에 아직 그대로 있었다. 지금 쓰면 백호는 즉시 달려올 것이다. 하지만 소년은 망설였다. 지금 부르면 사냥꾼들을 그대로 백호에게 데려가는 셈이 된다. 그건 자신이 원한 게 아니었다. 소년은 이를 악물고 방향을 틀었다. 숲의 더 깊은 곳이 아니라 일부러 위험해 보이는 절벽 쪽으로. 사냥꾼들은 그 선택을 이해하지 못했다. 미쳤나? 저쪽은 막다른 길이다. 하지만 바로 그 점이 소년이 노린 부분이었다. 절벽 근처에는 숲이 만들어 놓은 좁은 틈이 있었다. 짐승들만 아는 길. 소년은 몸을 낮춰 그 틈으로 미끄러지듯 들어갔다. 개들은 가시에 걸려 멈췄고 사냥꾼들은 욕설을 퍼부으며 뒤쫓았다. 그 사이 소년은 숨을 고르며 아래를 내려다보았다. 아직 불은 붙지 않았다. 하지만 그 냄새가 가까워지고 있었다. 사냥꾼들이 결국 가장 잔인한 선택을 할 거라는 예감이 들었다. 그 순간 소년의 머릿속에 백호의 눈빛이 떠올랐다. 분노보다는 차분한 경계가 담겨있던 그 눈빛. 아직 시간이 필요해. 소년은 다시 움직였다. 이번에는 숨기 위한 도망이 아니라 시간을 벌기 위한 달리기였다. 사냥꾼들의 시선을 자신에게 고정시키기 위해 의도적으로 모습을 드러냈다. 여기다, 잡아라. 횃불들이 한꺼번에 움직였다. 불빛이 숲을 가르며 소년을 따라왔다. 그렇게 소년은 알게 되었다. 자신이 이미 선택의 한가운데에 서 있다는 것을. 이 밤이 지나면 숲도, 인간도, 그리고 자신도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게 될 거라는 사실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년의 발걸음은 멈추지 않았다. 두려움보다 지켜야 할 것이 더 많아졌기 때문이다. 어둠 속에서 숲이 낮게 숨을 들이쉬는 소리가 들렸다. 마치 다가올 폭풍을 앞두고 한 번 크게 숨을 고르는 것처럼 소년은 달렸다. 그리고 그 달림은 곧 숲 전체를 뒤흔들 사건의 시작이 되고 있었다. 소년이 달리던 밤은 길고 질겼다. 숨이 턱끝까지 차올랐고 폐 안쪽이 타들어가는 것 같았다. 발바닥은 이미 감각이 무뎌졌고 어디서부터 피가 흐르는지도 알 수 없었다. 하지만 멈출 수는 없었다. 뒤에서 따라오는 횃불과 고함 소리, 쇠붙이 부딪히는 소리가 한 발짝만 늦으면 목덜미를 잡을 것처럼 가까웠다. 소년은 일부러 모습을 드러냈다. 숨기기를 반복했다. 나무 사이로 스치듯 나타났다가 다시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사냥꾼들의 시선을 자신에게 묶어두기 위해서였다. 백호가 있는 쪽과는 정반대 방향으로, 더 험하고 위험해 보이는 곳으로. 저기다, 놓치지 마라. 그 소리가 들릴 때마다 소년의 심장은 더 빨리 뛰었다. 두려움이 없었던 건 아니다. 하지만 그 두려움 위에 이상하게도 단단한 감정 하나가 얹혀 있었다. 이제는 도망치는 아이가 아니라는 자각. 숲을 지키기 위해 움직이고 있다는 감각이었다. 그러다 어느 순간 공기의 결이 확연히 달라졌다. 연기 냄새가 더 짙어졌고
바람이 뜨겁게 스쳐갔다. 소녀는 고개를 돌려 숲 아래쪽을 보았다. 불이었다. 사냥꾼들이 결국 불을 놓기 시작한 것이다. 마른 겨울 숲은 순식간에 불길을 품었다. 불은 땅을 핥고 나무를 타고 올라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번져갔다. 소년의 가슴이 쿵 내려앉았다. 예상은 하고 있었지만 막상 눈앞에서 보니 그 공포는 전혀 다른 것이었다. 나무들이 타들어가며 짧은 비명을 지르는 것 같았다. 숨어있던 작은 짐승들이 뛰쳐나오다 화살에 맞아 쓰러졌다. 그 광경을 보는 순간 소년의 다리가 휘청거렸다. 안 돼. 입 밖으로 새어나온 말은 바람에 묻혀 사라졌다. 소년은 잠시 멈췄다. 이대로 계속 달리는 게 맞는 걸까? 자신 하나 살겠다고 숲이 불타는 걸 보고만 있어야 할까? 그때였다. 어깨 위로 무언가 가볍게 떨어졌다. 소년은 흠칫 놀라 고개를 돌렸다. 작은 다람쥐였다. 이전에 백호와 함께 숲을 날아다닐 때 눈을 마주쳤던 그 정령이었다. 다람쥐는 소년의 옷깃을 잡아당기며 급하게 찍찍거렸다. 소년은 그 시선을 따라 고개를 돌렸다. 불길이 아직 닿지 않은 바위 틈이 보였다. 좁고 어두운 틈. 사람들은 거의 눈여겨보지 않을 길. 망설일 틈은 없었다. 소년은 이를 악물고 그 틈으로 몸을 던졌다. 뒤에서 총성이 울렸다. 탄환이 바위에 튀며 불꽃을 일으켰다. 하지만 소년은 이미 어둠 속으로 미끄러져 내려가고 있었다. 몸은 이리저리 부딪혔고 숨이 막혔다. 손에 잡히는 건 차가운 돌뿐이었다. 그리고 끝에 다다랐을 때 소년은 계곡물 속으로 굴러떨어졌다. 차가운 물이 온몸을 감싸며 정신이 번쩍 들었다. 소년은 간신히 몸을 일으켜 숨을 몰아쉬며 위를 올려다보았다. 숲의 한쪽이 붉게 타오르고 있었다. 마치 산이 피를 흘리는 것처럼. 그 순간 소년의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완전히 굳어졌다. 이제 단순히 시간을 버는 싸움이 아니었다. 불을 이대로 두면 백호가 있는 곳까지 번질 것이다. 소년은 품속을 더듬었다. 그 안에는 아직 은빛 털이 남아 있었다. 지금 이것을 쓰면 백호는 즉시 달려올 것이다. 하지만 소년은 손을 멈췄다. 백호가 내려오면 사냥꾼들의 함정 한가운데로 들어오게 된다. 그건 구하는 게 아니라 같이 죽는 선택이었다. 소년은 떨리는 손을 움켜쥐었다. 그리고 다른 방법을 택했다. 그는 자신의 옷자락을 찢어 마른 나뭇가지에 묶었다. 그리고 불씨를 옮겨 붙였다. 작은 불꽃이 바람을 타고 흔들렸다. 소년은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목이 터져라 소리쳤다. 이 어리석은 인간들아, 산군은 이미 너희 위에 있다. 내가 산군의 명을 받아 너희를 심판하러 왔다. 그 외침은 공포라기보다는 분노에 가까웠다. 소년 스스로도 놀랄 만큼 목소리는 단단했다. 그리고 그는 불을 들고 계곡 반대편, 더 험한 바위산 쪽으로 달리기 시작했다. 사냥꾼들은 즉시 반응했다. 저놈이다. 저걸 잡아라. 횃불들이 방향을 틀었다. 불길은 바람에 맡겨두고 사냥꾼들은 소년을 쫓기 시작했다. 소년의 계획은 맞아떨어지고 있었다. 달리는 동안 소년의 몸은 한계에 가까워지고 있었다. 숨이 찢어질 듯 아팠고 시야가 흐릿해졌다. 하지만 발걸음은 멈추지 않았다. 조금만 더 끌어들이면 돼. 소년의 머릿속에는 오직 그 생각뿐이었다. 백호가 도망칠 시간, 숲이 숨을 고를 시간. 그러다 마침내 소년은 절벽 끝에 다다랐다. 더 이상 갈 곳이 없었다. 아래에서는 검은 강물이 성난 짐승처럼 소리를 내며 흐르고 있었다. 소년은 뒤를 돌아보았다. 사냥꾼들이 반원형으로 포위망을 좁혀오고 있었다. 왕손이라 불린 우두머리가 앞으로 나섰다. 그의 손에는 푸른 독이 서린 화살이 들려 있었다. 여기까지다, 꼬마. 그 말에 소년의 심장이 조용히 내려앉았다.
이상하게도 패배감은 없었다. 여기까지면 충분해. 소녀는 눈을 질끈 감았다. 이제 백호에게서 받은 털을 써야 할 순간이었을까? 아니면 이대로 끝내는 게 맞을까? 그때였다. 천지를 뒤흔드는 포효가 밤하늘을 찢었다. 구호호. 사냥꾼들의 움직임이 동시에 멈췄다. 땅이 울리고 공기가 떨렸다. 그 포효는 짐승의 울음이 아니었다. 산이 분노할 때 나는 소리였다. 소녀는 천천히 눈을 떴다. 절벽 위 달빛을 등지고 거대한 그림자가 솟아오르고 있었다. 백호였다. 은빛털이 바람에 휘날리고 황금빛 눈동자가 어둠을 가르며 빛나고 있었다. 그 눈에는 분노와 함께 소년을 향한 분명한 의지가 담겨 있었다. 소년은 그제야 알았다. 자신의 선택이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그리고 이 순간부터 이 싸움은 더 이상 소년 혼자의 싸움이 아니라는 것도. 산과 숲, 그리고 인간의 탐욕이 정면으로 부딪히는 돌이킬 수 없는 밤이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다. 백호가 절벽 위의 모습을 드러낸 순간 공기가 완전히 달라졌다. 마치 숲 전체가 숨을 멈춘 것처럼 불길조차 잠시 갈 길을 잃은 듯 흔들렸다. 사냥꾼들은 본능적으로 뒷걸음질 쳤다. 지금까지 쫓던 건 그저 재수 없는 인간 아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아이 뒤에 서 있던 것이 산의 주인, 산군이라는 사실을 그제야 눈으로 확인한 것이다. 진짜다. 백호다. 누군가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그 순간만큼은 그들조차 전설 앞에 선 인간이었다. 하지만 왕소는 달랐다. 그는 잠시 굳어 있었지만 곧 입꼬리를 비틀어 올리며 웃었다. 그 웃음에는 공포보다도 기대와 광기가 섞여 있었다. 당황하지 마라. 그의 목소리는 이상하리만치 차분했다. 우리가 왜 여기까지 왔는지 잊었느냐. 그 말 한마디에 사냥꾼들의 눈빛이 다시 변했다. 두려움 위에 욕심이 더 씌워졌다. 그물을 던져라. 왕손의 외침과 동시에 쇠줄이 달린 그물들이 허공을 가르며 날아갔다. 그물에는 희미하게 빛나는 액체가 발려 있었다. 짐승의 힘을 마비시키는 약이었다. 백호는 몸을 틀어 피하려 했지만 이미 사방에서 날아드는 그물들을 완전히 피할 수는 없었다. 쇠줄이 털과 근육에 감기며 묵직한 소리가 났다. 크르릉. 백호의 낮은 울음이 땅을 울렸다. 그 소리는 고통이었고 분노였으며 경고였다. 사냥꾼들은 그 틈을 놓치지 않았다. 긴 창이 동시에 앞으로 쏟아졌다. 날이 백호의 옆구리와 다리를 스쳤고 피가 어둠 속으로 튀었다. 소녀는 그 장면을 보며 숨이 막히는 것 같았다. 몸이 먼저 반응했다. 돌멩이를 집어들고 있는 힘껏 던졌다. 그만해. 소년의 외침은 전장 한가운데서 너무 작았다. 곧바로 거대한 사내의 발길질이 소년의 옆구리를 강타했다. 몸이 공중으로 날아가 바닥에 처박혔다. 굴럭. 입안에 쇠맛이 퍼졌다. 눈앞이 하얘졌다. 하지만 소년은 시선을 놓지 않았다. 그물에 얽힌 채 백호는 여전히 서 있었다. 무너지지 않았다. 황금빛 눈동자가 사냥꾼들 사이를 꿰뚫고 있었다. 그 시선이 잠시 소년에게로 향했다. 그 눈빛에는 분명한 뜻이 담겨 있었다. 도망쳐라. 소년은 고개를 저었다. 지금 도망친다면 지금까지의 모든 선택이 의미 없어질 것 같았다. 그때 왕손이 앞으로 나섰다. 그의 손에는 푸른 빛이 서린 화살이 들려 있었다. 서역에서 들여온 독, 짐승은 물론이고 코끼리조차 즉사시킨다는 맹독. 이걸로 끝내자. 왕손의 목소리는 기묘하게 들떠 있었다. 그는 천천히 활시위를 당겼다. 목표는 분명했다. 백호의 심장. 그 순간 시간이 느려진 것처럼 느껴졌다. 소년의 머릿속에는 지금까지의 장면들이 뒤섞여 스쳐 지나갔다. 마을에서 쫓기던 날,
검은 숲으로 들어가던 순간 백호의 등에 처음 올라탔을 때 느꼈던 그 따뜻한 체온. 이대로는 안 돼. 생각이 끝나기도 전에 몸이 먼저 움직였다. 소녀는 이를 악물고 백호 쪽으로 달려갔다. 멈춰. 왕손의 손을 떠난 화살은 이미 공기를 가르고 있었다. 푸른 궤적을 그리며 백호의 심장을 향해 날아갔다. 그리고 그 앞을 소년이 가로막았다. 퍽. 둔탁한 소리가 숲에 울렸다. 화살은 백호의 심장이 아니라 소년의 등에 깊이 박혔다. 몸이 크게 흔들리며 백호의 앞발 아래로 쓰러졌다. 피가 순식간에 퍼졌다. 소년의 몸이 힘없이 축 늘어졌다. 백호의 눈동자가 크게 흔들렸다. 그동안 한 번도 보이지 않던 혼란과 공포가 그 눈에 스쳤다. 소년은 힘겹게 눈을 떴다. 시야는 흐렸고 숨은 가늘어졌다. 하지만 그는 웃으려 애썼다. 산군님,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았다. 도망가세요. 그 말과 함께 소년의 손이 떨어졌다. 그 순간 숲이 완전히 침묵했다. 바람이 무섭고 불길의 소리마저 사라졌다. 마치 세상 전체가 숨을 참고 있는 것처럼. 다음 순간 백호의 목구멍 깊은 곳에서 지금껏 들어본 적 없는 소리가 터져 나왔다. 울음도 포효도 아니었다. 슬픔과 분노가 뒤섞인 산의 통곡이었다. 하늘이 갈라졌다. 번개가 떨어졌고 땅이 흔들렸다. 백호의 몸을 덮고 있던 그물은 종이장처럼 찢겨 나갔다. 은빛 털이 눈부신 백색의 빛으로 변했고 황금빛이던 눈동자는 차갑고 깊은 푸른빛으로 바뀌었다. 봉인되어 있던 산신의 힘이 소년의 피를 매개로 강제로 깨어난 것이다. 사냥꾼들의 얼굴에서 웃음이 사라졌다. 대신 순수한 공포가 자리 잡았다. 이게 무슨. 말을 끝맺을 틈도 없이 하늘에서 폭우가 쏟아졌다. 돌덩이처럼 무거운 빗방울이 불길을 짓눌렀다. 숲을 삼키던 화염은 비명도 없이 꺼져갔다. 어둠 속에서 수많은 푸른 눈동자가 떠올랐다. 정령들, 죽은 짐승들의 원혼, 나무와 바위의 영혼들, 숲이 응답한 것이다. 덩굴이 살아 움직이며 사냥꾼들의 다리를 휘감았고 땅에서 솟아난 흙의 손들이 그들의 발목을 붙잡았다. 비명과 절규가 밤을 찢었다. 왕손은 뒤돌아 달아났다. 하지만 그의 앞을 거대해진 백호가 막아섰다. 이제 그는 짐승이 아니라 완전한 산신의 모습이었다. 왕손은 주저앉아 목숨을 구걸했다. 하지만 백호의 눈에는 어떤 자비도 남아있지 않았다. 번개가 떨어졌다. 빛과 함께 모든 것이 끝났다. 폭풍이 잦아들었을 때 숲에는 다시 고요가 찾아왔다. 불은 꺼졌고 사냥꾼들은 사라졌다. 백호는 천천히 소년에게로 다가갔다. 분노의 빛은 사라지고 다시 황금빛 눈동자가 돌아왔다. 그는 조심스럽게 소년의 몸을 내려다보았다. 식어가는 체온, 희미한 숨결. 백호는 고개를 들어 하늘을 향해 길게 울었다. 그 울음에는 후회와 슬픔, 그리고 지켜주지 못한 존재에 대한 깊은 애도가 담겨 있었다. 숲의 모든 생명들이 그 소리에 응답하듯 고개를 숙였다. 이 밤, 숲은 승리했지만 산구는 가장 소중한 것을 잃은 듯 보였다. 그리고 그 선택의 대가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백호는 한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다. 방금 전까지 산을 뒤흔들던 분노와 번개는 사라지고 숲에는 비가 그친 뒤의 고요만이 남아 있었다. 불에 그을렸던 나무들은 연기를 내뿜으며 숨을 고르고 있었고 땅은 아직 젖어 있었지만 더 이상 타는 냄새는 나지 않았다. 백호의 시선은 오직 하나에 머물러 있었다. 자신의 앞발 아래에 쓰러져 있는 작고 가벼운 인간의 몸. 소녀는 거의 숨을 쉬지 못하고 있었다.
가슴의 움직임은 미세했고 피부에는 서서히 검은 기운이 번지고 있었다. 독이었다. 인간들이 가져온 숲의 법칙과는 전혀 다른 사악한 물질. 백호는 조심스럽게 혀로 소년의 상처를 핥았다. 산짐승의 타액은 웬만한 상처라면 멈추게 만들 수 있었지만 이번에는 달랐다. 독은 이미 혈관을 타고 깊숙이 퍼지고 있었다. 백호의 숨이 흔들렸다. 산군이라 불리며 수백 년을 살아온 존재였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어찌할 수 없는 무력함이 가슴을 짓눌렀다. 그때 숲의 깊은 곳에서 기척이 일어났다. 정령들이 하나둘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도깨비불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고 그림자들은 또렷한 형체를 갖추었다. 바람, 물, 나무, 바위의 정령들까지 모두 이 자리로 모여들고 있었다. 그들 사이에서 낯익은 존재가 천천히 걸어 나왔다. 덩굴 지팡이를 짚은 숲의 노인 정령이었다. 이전의 소년을 경계하던 그 존재였다. 노인은 쓰러진 소년을 내려다보며 한숨처럼 중얼거렸다. 어리석은 인간의 아이가 신을 위해 목숨을 내놓다니. 그 말에는 비난보다 깊은 당혹감이 담겨 있었다. 수백 년을 살아오며 그는 인간이 이렇게까지 행동하는 모습을 거의 본 적이 없었다. 노인은 고개를 들어 백호를 바라보았다. 산군이시여, 이 아이는 이미 숲의 선택을 증명했습니다. 백호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 눈동자에는 여전히 사라지지 않은 슬픔이 깔려 있었다. 노인은 지팡이를 들어 젖은 땅을 세게 내리쳤다. 쿵! 그 순간 땅 속에서 은은한 빛이 새어나왔다. 흙이 갈라지며 기묘한 형상의 뿌리가 모습을 드러냈다. 천년삼이었다. 전설 속에서만 전해지던 죽은 자도 되살린다는 숲의 영약. 정령들 사이에서도 함부로 꺼내지 않는 숲의 생명 그 자체와도 같은 존재였다. 노인은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다. 이것은 숲의 수명을 깎아내는 선택입니다. 하지만 이 아이는 그만한 값을 치렀습니다. 백호는 천천히 다가가 천년삼을 입에 물었다. 그리고 거대한 이빨로 조심스럽게 씹어 그 즙을 소년의 입 안으로 흘려 넣었다. 정령들은 원을 이루듯 둘러섰다. 반딧불 같은 빛들이 소년의 몸 위로 내려앉았고 나무들은 잎을 떨어뜨려 그의 몸을 덮어주었다. 백호는 몸을 낮춰 소년을 감싸 안았다. 거대한 체온이 차갑게 식어가던 소년의 몸을 덮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아무도 알 수 없었다. 숲에서는 시간조차 사람의 방식으로 흐르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다 아주 미세하게 소년의 손가락이 떨렸다. 정령들 사이에서 작은 숨소리가 터져 나왔다. 놀라움이었다. 소년의 가슴이 아주 약하게 들썩였다. 그리고 잠시 후 검게 퍼지던 기운이 조금씩 옅어지기 시작했다. 백호는 그제야 길게 숨을 내쉬었다. 그 숨결에는 안도와 피로가 동시에 담겨 있었다. 그러나 그 대가는 작지 않았다. 소년을 살리기 위해 백호는 자신의 기운을 상당 부분 쏟아부었다. 그 은빛 털은 예전만큼 빛나지 않았고 눈가에는 깊은 피로가 내려앉아 있었다. 정령들 역시 알고 있었다. 이 밤 이후로 산군은 이전과 같지 않을 거라는 것을. 날이 밝아올 무렵 숲에는 옅은 안개가 깔렸다. 불타던 흔적은 사라지고 젖은 흙에서는 다시 풀 냄새가 올라왔다. 소년은 조용히 눈을 떴다. 처음에는 자신이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없었다. 머릿속이 텅 빈 것처럼 멍했고 몸은 무거웠다. 눈앞에는 부드러운 빛이 있었다. 나뭇잎 사이로 스며드는 아침 햇살. 그리고 그 아래 익숙하면서도 낯선 존재, 백호였다. 하지만 어젯밤에 분노에 찬 산신의 모습이 아니었다. 지금의 백호는 한결 차분하고 어딘가 지친 모습이었다. 소년은 힘겹게 몸을 일으키려다
등 뒤에 묵직한 통증에 숨을 삼켰다. 하지만 그 통증은 죽음의 고통이 아니었다. 살아있다는 증거에 가까웠다. 산군님. 소년의 목소리는 쉰 숨처럼 낮았다. 말을 하려 하자 백호가 조용히 고개를 저었다. 움직이지 마라. 그 뜻이 또렷하게 마음속으로 전해졌다. 소년은 그제야 자신이 살아있다는 사실을 실감했다. 그리고 동시에 자신이 어떤 선택을 했는지도 떠올랐다. 눈가가 뜨거워졌다. 눈물이 조용히 흘러내렸다. 제가 괜히 나섰던 건 아니었죠? 소년의 질문은 확신보다는 확인에 가까웠다. 백호는 잠시 소년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숙여 소년의 이마에 이마를 닿게 했다. 그 순간 소년의 가슴 깊은 곳으로 따뜻한 기운이 흘러들었다. 너는 숲을 위해 그리고 나를 위해 옳은 선택을 했다. 그 말은 소리보다 먼저 마음으로 전해졌다. 정령들은 조용히 물러났다. 이제 이곳은 숲의 전쟁터가 아니라 치유의 자리였다. 소년은 아직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지만 숨결은 분명해졌고 눈빛에는 생기가 돌아오고 있었다. 하지만 이 밤의 대가가 이것으로 끝이 아니라는 사실을 백호도 정령들도 알고 있었다. 소년이 살아 돌아온 이상 이제 다음 선택이 남아 있었다. 숲에 남을 것인가 아니면 인간의 세계로 돌아갈 것인가. 그리고 그 선택은 이제 소년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게 되었다. 숲과 인간 두 세계의 경계에서 소년의 운명은 다시 한번 갈림길에 서 있었다. 소년이 완전히 의식을 되찾았을 때 숲은 이미 다른 얼굴을 하고 있었다. 불길이 휩쓸고 간 자리는 믿기지 않을 만큼 고요했고 그을린 냄새 대신 젖은 흙과 풀잎의 향이 천천히 퍼지고 있었다. 마치 숲이 스스로를 씻어내고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다시 숨을 고르는 것처럼 소년은 한동안 누운 채로 그 공기를 들이마셨다. 숨을 쉴 때마다 가슴 깊은 곳이 아릿했지만 그 아픔마저 살아있다는 증거처럼 느껴졌다. 몸을 조금 일으키자 등 뒤에서 묵직한 통증이 올라왔다. 화살이 박혔던 자리였다. 손을 뻗어 만져보니 상처는 이미 아물어 있었고 피부 아래로 미묘한 열기가 남아 있었다. 그 열기는 낯설면서도 이상하게 익숙했다. 마치 자신의 피가 아닌 다른 무언가가 함께 흐르고 있는 듯한 감각. 소녀는 본능적으로 알았다. 그날 밤 이후로 자신은 더 이상 예전의 인간 아이가 아니라는 것을. 그 앞에 백호가 앉아 있었다. 숲의 주인, 산군. 하지만 지금의 모습은 전투 직후의 위압적인 형상이 아니었다. 거대한 몸집은 그대로였지만 기운은 한층 가라앉아 있었고 눈빛에는 피로와 함께 깊은 사색이 깃들어 있었다. 소녀는 그 눈을 마주하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조여왔다. 자신을 살리기 위해 백호가 얼마나 많은 것을 내어주었는지 굳이 말하지 않아도 느껴졌기 때문이다. 상군님, 소년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자 백호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그 눈빛에는 질책도 후회도 없었다. 오히려 오래 기다렸다는 듯한 담담함이 담겨 있었다. 너는 이제 선택해야 한다. 말은 소리가 아니라 마음으로 전해졌다. 그 울림은 조용했지만 피할 수 없을 만큼 분명했다. 소녀는 고개를 숙였다. 사실 그 질문은 이미 마음속에서 수없이 되뇌어왔다. 이 숲에 남아 백호와 함께 살아가는 길, 숲의 일부가 되어 정령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삶. 그것은 두려움보다도 위안에 가까운 선택이었다. 인간 세상에서 그는 늘 이방인이었고 숲에서는 처음으로 온전히 받아들여졌다. 그렇다면 답은 이미 정해진 것 아닐까? 저는 여기 있고 싶어요. 소년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거짓은 아니었다. 인간들 사이로 돌아가면 다시 똑같아질 것 같아요. 두려워하고 숨고 버림받고 말을 잇지 못하자 백호는 한동안 소년을 바라보았다.
그 시선에는 안타까움과 함께 깊은 책임감이 섞여 있었다. 산군으로서가 아니라 스승으로서 혹은 오래된 벗으로서의 눈빛이었다. 숲은 너를 받아들였다. 하지만 숲은 도피처가 아니다. 그 말에 소녀는 고개를 들었다. 백호는 천천히 몸을 돌려 숲 아래쪽을 바라보았다. 안개 너머로 멀리 인간의 마을이 희미하게 보였다. 전과는 달랐다. 불길에 휩싸였던 밤 이후 마을은 이상하리만큼 조용해 보였다. 마치 큰 죄를 치른 뒤 무언가를 잃고서야 숨을 고르는 사람처럼 인간은 숲을 두려워한다. 두려움은 무지가 되고 무지는 다시 탐욕이 된다. 그 고리를 끊지 않으면 오늘 같은 밤은 다시 온다. 백호의 말은 차분했지만 무거웠다. 소녀는 그제야 깨달았다. 자신이 숲에서 살아남은 이유, 다시 눈을 뜬 이유가 단순한 기적이 아니라는 것을. 백호는 소년을 숲에 묶어두기 위해 살린 것이 아니었다. 제가 인간들 속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말씀이세요? 소년의 질문에는 두려움이 묻어 있었다. 백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숲의 마음을 품은 채로 네가 보고, 듣고, 느낀 것을 잊지 말고. 소년의 가슴이 먹먹해졌다. 숲을 떠난다는 생각만으로도 숨이 막혔다. 하지만 동시에 마음 한구석에서는 알 수 없는 결의가 서서히 자라나고 있었다. 자신이 겪은 이 모든 일을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묻어두고 살아갈 수는 없다는 생각. 그건 배신에 가까웠다. 제가 잘할 수 있을까요? 소년의 질문은 스스로에게 던지는 물음이기도 했다. 백호는 천천히 몸을 낮춰 소년과 눈높이를 맞췄다. 그리고 이 말을 맞댔다. 그 순간 소년의 가슴 속으로 따뜻한 기운이 다시 한번 흘러들어왔다. 숲의 숨결, 나무의 기억, 바람의 방향 같은 것들이 한꺼번에 스며드는 느낌이었다. 너는 이미 해냈다. 두려움보다 지킬 것을 먼저 택했지. 그것이면 충분하다. 백호는 일어서며 등을 내밀었다. 마지막 동행이었다. 소녀는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그 등에 올라탔다. 이전처럼 하늘을 나는 질주는 아니었다. 발은 땅을 밟았고 속도는 느렸다. 나뭇가지가 스치고 흙이 발 아래서 바스락거렸다. 숲의 숨결을 하나하나 느끼며 내려가는 길이었다. 정령들이 길가의 모습을 드러냈다. 반딧불은 낮게 날아 인사를 건넸고 다람쥐와 새들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말은 없었지만 작별이라는 건 충분히 전해졌다. 소녀는 그 모든 장면을 눈에 담았다. 잊지 않기 위해서였다. 숲의 경계에 다다르자 낡은 장승이 보였다. 예전에는 공포의 상징이었지만 지금은 묘하게 정겹게 느껴졌다. 백호는 그 앞에서 멈춰 섰다. 소녀는 천천히 내려와 백호의 목을 끌어안았다. 거대한 체온과 익숙한 솔향이 마지막으로 가슴에 새겨졌다. 고마워요. 소년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진심이었다. 절대 잊지 않을게요. 백호는 짧고 낮은 포효로 답했다. 약속처럼 언제나 지켜보고 있겠다는 신호였다. 그리고는 안개 속으로 몸을 돌렸다. 은빛 꼬리가 사라질 때까지 소녀는 그 자리에 서 있었다. 마을로 향하는 발걸음은 무거웠지만 흔들리지는 않았다. 등 뒤로 떠오른 아침 해가 소년의 그림자를 길게 느렸다. 그 그림자는 어쩐지 호랑이의 형상을 닮아 있었다. 소년은 이제 알았다. 자신이 돌아가는 이유는 숲을 떠나기 위함이 아니라 숲을 잊지 않기 위함이라는 것을. 이 이야기는 단순히 한 소년과 백호의 모험담이 아닙니다. 두려움 때문에 배척했던 존재가 사실은 다름을 품고 있었고 탐욕으로 숲을 대했던 인간이 스스로 어떤 대가를 치르게 되는지 보여주는 이야기죠. 숲은 언제나 인간을 밀어낸 적이 없었습니다. 우리가 먼저 등을 돌렸을 뿐이죠. 한지 위의 이야기에서는 이런 옛 이야기와 설화 속의 숨은 의미를 지금의 언어로 다시 풀어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이야기가 마음에 남았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다음 이야기를 함께 이어가 주세요.